3월 고용시장이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덜 늘어나는데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줄어들었습니다. 3월부터 코로나19의 충격이 본격화될 것이라 예상하기는 했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부는 일부 제한을 풀기는 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늘려 5월 5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는 위축이 될까요? 아니면 따뜻한 날씨에 힘입어 살아날까요? 또 소비가 살아난다면 우리 경기는 과연 반등할 수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이 의문과 걱정투성이인 상황에서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진단하고 대책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용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3월 고용 동향이 정말 충격적인 수치를 내놨습니다. 취업자 수 자체가 19만 5천 명, 그러니까 20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거의 20만 명 3월에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3월에 대비한 숫자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꾸준히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직업을 새로 잡는 사람의 비율과 그리고 그 실업으로 퇴출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 관계가 지금 깨진 것입니다. 예. 특히 이 상황에서 산업별로 고용에 감소하는 부분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람들 간의 그 접촉이 강제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호텔이나 음식점, 도소매업이 직격탄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이 줄어들었지만 그 20대 젊은 청년층에서 고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제일 많이 줄었는데 약 18만 명이 줄은 걸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서비스업과 청년층이 이번 고용 감소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문제는 이런 고용의 감소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월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일부만 반영된 것이고 시간이 진행되면서 4, 5월 고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령별로 봤을 때 청년층이 좀 많이 타격을 받았다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도 좀 타격을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1997년 IMF 경제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가장 고용이 줄어들 때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고용 상황이 여성에게 좀 더 불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 여성들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과 같이 맞벌이를 한다 이런 고정관념도 있어서 고용을 줄이는 경우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정리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여성들이 가장 피해를 받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 항목 중에 일시휴직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잠시 일을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할 사람이라서 실직했다는 통계까지는 반영이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일을 못하고 소득이 끊긴 사람이다라는 뜻이어서 좀 우려가 남는 부분인데 이 3월 통계에서 이 일시휴직자가 크게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3월 통계에서 작년 대비해서 일시휴직자가 126만 명, 무려 3.6배 증가를 했습니다. 예. 뭐 파격적인 정말 충격적인 증가인데요. 이 일시휴직자가 다름 아닌 무급휴직자나 유급휴직자를 말합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직장에 적은 두고 있지만 일도 하지 않고 급료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급료를 못 맞습니다. 받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일시휴직자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6개월 내에 회사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실업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경제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 기업들이 다시 이 분들을 회사로 불러들이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로 가는 경우를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예. 2009년 1월에도 이렇게 무급휴직자가 거의 2배로 늘어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67만 명이 되는 분들이 거의 장기 실업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적이 있고 이번에도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폭이 심지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크네요. 더 큽니다.
그렇군요. 자,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든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시휴직자 말고도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시 근로자, 일용직 이런 것처럼 정규직에 비해서 고용 상황 안정성이 훨씬 불안해서 네. 언제든 좀 해고가 돼서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계층인데 아무래도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면은 상대적으로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보다는 이런 분들부터 좀 해고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항상 이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고용에서 정리가 되는데 이분들이 다름 아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직업에서 경험이 많지 않고 저학력이고 여성이고 청년이고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3월에 임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무려 9%가 감소를 했고요. 일용직 근로자는 더 많이 감소를 해서 12%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10명 중 1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제가 본 숫자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으로 많이 감소를 하였고요. 이 숫자를 좀 더 보면은 참 가슴 아픈 내용이 많은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 한 사람이라도 고용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1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네에서 그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을 내보내고 혼자 고용을 하게 되는 사람의 비율이 12% 감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숫자들이 청년들이나 일용직 노동에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충격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장소는 다소 일자리와는 상관없는 이 4.19 혁명 관련 기념식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내용을 보니까 고용 유지를 잘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미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에게 대책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존에 남아있는 고용을 최대한 살려보겠다 쪽에 방점을 찍는 그런 내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보다 고용을 유지시키는 쪽에 방점을 찍는 대책을 정부가 운용을 한다면 이 부분이 좀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업자 대책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동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책 방향은 옳게 정했다고 보입니다. 예. 즉, 그 실업으로 떨어지기 전에 고용을 유지하는 데 더 힘쓰는 게 맞는 선제적인 선택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실행할 정부 재원이 마땅치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1차 추경에서 보면은 11조가 넘는데 그중에서 단지 5천억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미약하고요. 예. 이거를 최소한 3조 이상 늘려서 파격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을 정한 대로 기존의 기업들이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충하고 정부 안에서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아마 고용 패키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같은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이라고 흔히 부르는 최근 경제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카드의 국내 승인액이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줄어든 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소비 침체의 결과라고 보면 될까요? 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불경기로 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소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 소비는 다름 아닌 우리 가게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에 구입한 액수인데요. 이 소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GDP의 6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잘 예. 늘거나 줄지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지표였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소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3끼를 먹다가 갑자기 4끼를 먹거나 2끼로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이야 그럴 수 있어도 맞습니다.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소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인데 이 소비가 줄어들면 상당히 경제가 따라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카드 사용액이 소비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바로미터인데요. 우리나라의 가계 총소비 자료는 이번 주 말에 4월 말에 GDP와 같이 발표되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 카드 사용액이
모든 가게가 거의 90% 이상을 카드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거의 소비랑 같이 움직이는 건데 카드 사용액이 지난달 4.3%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매출도 거의 35% 아주 폭락을 했고요. 예. 따라서 올해 그 1분기에 소비 지출은 상당히 감소하리라고 예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백화점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 그러니까 백화점의 소비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화점이 준 만큼 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었고요. 20% 넘게 늘었고 또 좀 특이한 게 국산차와 관련된 소비가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나 뭐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소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걸 지지하는데 이런 요인들이 좀 영향을 그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가 소비 항목 중에서 제일 비싼 항목이기 때문에 예. 자동차 매출이 느는 경우 소비가 상당히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하락을 정부가 해주었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신차 발표가 많았습니다. 예. 따라서 올해 1분기에 자동차 판매가 작년 1분기와 비교해서 무려 12%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은 2009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똑같이 개별 소비세를 정부가 하락을 해야 했는데 그때는 자동차 판매가 약 30%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좀 덜 늘었네요. 덜 이번에. 늘었다고 상대 비교를 하면은 덜 늘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쇼핑에서 이제 비대면 쇼핑이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백화점 업계는 이미 재작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소비자들이 에게 인기가 더해졌기 때문에 백화점 업계의 구조조정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합쳐져 가지고 백화점 산업 자체가 구조조정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매출은 훨씬 늘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내수와 수출 고용이 뭐 모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가 종료되고 나면 우리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V자 반등을 이제 시사를 한 건데 주말 사이에 뭐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내려왔고 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일부는 완화해도 되겠다라는 식의 좀 다소 긍정적인 판단들을 좀 내렸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종식 선언을 한다고 해서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분석대로 V자 반등이 가능할지가 좀 의심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V자 반등을 한다고 보는 곳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 언론이나 경제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 전등을 켜고 끄는 거랑 다르다는 표현을 합니다. 즉 그 전기가 들어오도록 스위치를 다시 켜도 경제가 불이 당장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난방 같은 거에 좀 더 가깝긴 맞습니다. 그 경제가 뜨거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난방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네. 따라서 타국과의 교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타국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워낙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빠진 상황에서 경제가 조금만 성장해도 성장률 자체는 숫자는 굉장히 멋지게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질이나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세계 각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타국의 상황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대거 누락했다가 뒤늦게 시인을 하면서 뭐 결국은 이제까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빈축을 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중국의 1분기 GDP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근데 중국의 1분기 GDP를 정말 여러 나라가 어떤지 궁금하고 기다려왔는데 예. 마이너스 6.8% 하락한 걸로 작년 대비해서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숫자 맞습니다. 같습니다. 거의 뭐 중국의 1976년에 인민 대혁명 이후에 그때 경제가 후퇴한 이후로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아주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 충격에 비해서 전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거의 주지가 않은 게 이미 2월 달부터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로 역성장할 거라는 예측이 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따라서 예측한 수준에서 저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역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금융기관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역성장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이야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오는 23일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가 공개가 되는데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예.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 연구기관들은 아마도 마이너스 1%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최근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2009년 1분기 1년 전에 마이너스 0.4% 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경제가 작년 똑같은 기간에 안 좋았는데 예. 작년 1분기 마이너스 0.4% 성장보다 올해 1분기는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이 마이너스 6.8% 성장을 했는데 지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1% 성장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는 약 0.35% 하락을 합니다. 예. 따라서 같은 비율로 보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가 2% 넘게 하락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2.4% 정도 성장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정부가 뭐 대책 마련에 뭐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경제가 뭐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 넘게 갈 수도 있다는 거를 보면 뭐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 경기 부진 탈출을 위해서 정부가 추가로 꼭 내놔야 할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잘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건데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실업에 들어간 사람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1차 추경에서 5천억밖에 잡히지 않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구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 주기로 한 중앙정부에서 가구재난지원금도 이런 것이 다 일회성입니다. 예.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사태가 계속될 경우 이런 일회성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벌써 뭐 몇십조 원이 든다. 벌써 뭐 얘기가 10조 원 나오는데요. 정도가 드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10조 원을 계속 국민들한테 현금 지원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때 유일하게 이 직업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법이 고용보험입니다. 근데 지금 고용보험이 거의 7조 3천억밖에 남아있지 않고 예. 굉장히 빠르게 줄고 그리고 있는데 애초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보험을 확충하는 게 첫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고용보험을 적극 확충해서 그 실업 상태로 떨어지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확충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한창 확진자를 불리고 있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기보다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나서 경제 충격이 본격화될 때가 돼야 진짜로 돈을 풀기 딱 좋은 적기가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확진자 수가 1명대로 줄어들고 정말로 좀 적어도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이제는 좀 가라앉는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라는 뭐 물론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런 식의 기대를 품어볼 만한 시점이 됐는데요. 이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이전에 경제학자들 말에 비춰보면요. 어떤 식으로 돈을 푸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일단 그 돈을 풀기 위한 그 재원으로서 기존에 올해 편성되었던 슈퍼 예산인 513조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상당히 들여다보면은 고용유지금이나 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있지만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게 끝나면은 산업 구조 자체가 개편이 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까 백화점도 그렇고 항공사도 그렇고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산업 구조 개편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에
그 기존의 그 추경 예산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슈퍼 예산 513조를 다시 항목 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